역참지기 푸시킨. 어서오세요. 당신의 오디오 서재 낭독하는 밤입니다. 오늘 함께할 작품은 러시아 문학의 거장 푸시킨의 역참지기입니다. 짧지만 여운이 깊은 이야기죠. 예전에 여행 중에 이 소설을 읽고 참 인상 깊었었는데요. 이번에 다시 꺼내보니 전혀 다른 이야기로 다가오더라고요. 특히 두냐의 이야기가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습니다. 당신의 가을밤에도 이 이야기가 작은 동행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누가 역참지기를 저주하지 않았던가? 누가 그들과 말다툼하지 않았던가? 화를 참지 못해 그들에게 운명의 책을 내놓으라며 거기에 자신이 당한 부당함과 무례함, 불성실함을 적어넣겠다고 소리친 이가 누구였던가? 누가 그들을 인류의 악당이라 여기지 않았던가? 죽은 서기들과 다름없는 존재, 아니면 물옴의 도적대쯤으로 취급하지 않았던가? 하지만 이제는 공정해지자 그들의 처지를 조금이나마 이해하려 노력해보자. 그러면 아마도 우리는 그들에 대해 좀 더 너그러운 판단을 내리게 될지도 모른다. 도대체 역참지기란 어떤 사람인가? 그는 말 그대로 14등급 관리라는 고통받는 순교자다. 그 신분 덕분에 폭력만은 면할 수 있지만 그마저도 늘 그런 것은 아니다. 이 점은 독자 여러분의 양심에 맡긴다. 그 독재자의 직무란 도대체 어떤 것일까? 비아젬스키 공작이 우스갯소리로 부른 그 별명 말이다. 이건 그냥 강제 노역이 아니겠는가? 낮에도 밤에도 쉴 틈이 없다. 여행자가 지루한 여정 속에 쌓은 짜증을 고스란히 이 사람에게 쏟아붓는다. 날씨는 지독하고 길은 엉망이고 마부는 고지불통이며 말마저 말을 듣지 않을 때 모든 죄는 역참지기에게 돌아간다. 여행객은 그 초라한 집에 들어서며 그를 적대자 보듯 쳐다본다. 만약 재빨리 그 불청객을 돌려보낼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만약 말이 없다면 오 맙소사. 그때 쏟아지는 욕설과 협박이란. 비가 오고 진창이 질 때에도 그는 마당 여기저기를 뛰어다녀야만 한다. 폭풍이 몰아치고 크리스마스 이브의 혹한이 찾아와도 잠시만이라도 짜증난 손님들의 고함과 일침에서 벗어나기 위해 현관 안쪽으로 들어가 쉬려고 애쓴다. 장군이 2마리 말을 데리고 도착했다. 떨고 있는 역참지기는 남아있던 말 3마리를 내주었고 그중 하나는 급사 마차용 말이었다. 장군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떠난다. 그리고 5분도 안 되어 초인 종소리. 급사 마차 기사는 서류를 탁자 위에 내던진다. 이 모든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분노 대신에 우리 마음은 진심 어린 연민으로 가득 찰 것이다. 몇 마디 더 하자면 나는 20년 동안 러시아 전역을 여행해왔다. 거의 모든 우편 노선을 알고 있으며 마부 몇 세대를 지켜보았다. 거의 모든 역참지기를 얼굴까지 알고 대부분과는 일을 해보았다. 나의 다양한 여행 관찰 기록을 머지않아 책으로 낼 생각이다. 지금은 다만 한마디 하자면 대중이 생각하는 역참지기들의 모습은 가장 잘못된 편견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심하게 오해받는 역참지기들은 본래 평화로운 사람들이며 타고난 친절함으로 사람을 돕고 함께 어울리길 좋아하며 명예에 대한 욕심이 적고 돈에 지나치게 집착하지도 않는다.
그들의 대화에서는 여행객들이 무심히 지나쳐버리는 흥미롭고 교훈적인 이야기를 많이 얻을 수 있다.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나는 국가의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6등급 관료의 말보다 그들의 대화를 더 좋아한다는 것을 고백한다. 내가 존경하는 역참지기 계층에 친구가 있다는 사실은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그중 한 사람의 기억은 나에게 소중하다. 어떤 사연으로 우리는 가까워졌고 이제 나는 친애하는 독자 여러분께 그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1816년 5월, 지금은 사라진 마을의 옛길을 따라 지나가게 되었다. 나는 낮은 계급이었고 말을 갈아타며 2마리 말의 사용료를 냈다. 그런 이유로 역참지기들은 나에게 예의를 차리지 않았고 내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강제로 빼앗아가는 일도 종종 있었다. 젊고 성미가 급했던 나는 역참지기가 내게 준비된 3마리 말을 관료 귀족의 마차에 내어줄 때마다 그 비열함과 비겁함에 분개했다. 나는 또 한동안 꼼꼼한 하인이 지방관의 만찬에서 내게 음식을 서빙하는 것에 익숙해지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당연한 일처럼 느껴진다. 신분에 맞게 서로 존중하라는 일반적인 규칙 대신에 지혜가 지혜를 존중하라 같은 다른 규칙이 있었다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되었을까? 얼마나 많은 논쟁이 벌어졌을까? 그리고 하인들은 누구에게 음식을 먼저 내야 했을까? 우선 지금은 내 이야기를 계속하겠다. 그날은 무척 더운 날이었다. 역에서 산베르스타 떨어진 곳에서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억수같이 쏟아져 나는 옷 끝까지 흠뻑 젖고 말았다. 역참에 도착하자마자 내 첫 번째 일은 서둘러 옷을 갈아입는 것이었고 2번째는 차 한 잔을 부탁하는 것이었다. 두냐야, 찬물을 올리고 크림 좀 가지러 가라. 역참지기가 외쳤다. 그 말에 14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가 칸막이 뒤에서 나와 복도로 달려갔다. 그녀의 아름다움에 나는 놀랐다. 이 아이가 당신 딸입니까? 내가 역참지기에게 물었다. 딸이지요. 그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다. 참 똑똑하고 민첩한 아이랍니다. 어머니를 쏙 빼닮았지요. 내가 역참지기와 계산을 마치기도 전에 두냐가 사모바르를 들고 들어왔다. 귀여운 소녀가 내가 느낀 호감을 알아챈 듯 커다란 푸른 눈을 살짝 내렸다. 나는 그녀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고 두나는 세상 물정을 아는 아가씨처럼 아무런 수줍음 없이 대답했다. 나는 역참지기에게 펀치 한 잔을 권했고 두냐에게는 차 한 잔을 내밀었다. 그리고 우리 셋은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자연스레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말들은 이미 오래전에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나는 역참지기와 그의 딸과 헤어지고 싶지 않았다. 마침내 작별 인사를 나누었고 역참지기는 나에게 좋은 여행길이 되길 빌어주었으며 딸은 마차까지 배웅해 주었다. 현관에 멈춰서서 나는 그녀에게 입맞춤해도 되겠느냐고 물었고 두냐는 기꺼이 허락했다. 입맞춤을 해본 적이 꽤 많지만 그중 어느 것도 이렇게 오래도록 이렇게 기분 좋게 내 마음속에 남은 적은 없었다. 몇 해가 지나 운명은 나를 다시 그 길, 바로 그곳으로 이끌었다. 나는 늙은 역참지기의 딸을 떠올리며 다시 만날 일이 기대되어 기뻤다. 하지만 곧 생각했다. 늙은 역참지기는 이미 교체되었을지도 모르고 두냐는
벌써 결혼했을지도 모른다고. 그들 중 누군가가 세상을 떠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문득 스쳤다. 그런 씁쓸한 예감과 함께 역에 다가갔다. 말들은 역참지기 집 앞에 멈춰 서 있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나는 즉시 탕자의 비율을 그린 그림들을 알아보았다. 책상과 침대는 여전히 제자리에 있었지만 창문에는 더 이상 꽃이 없었고 주변 모든 것이 낡고 방치된 모습이었다. 역참지기는 털옷 아래에서 잠들어 있었고 내가 도착하자 잠에서 깨어 일어났다. 그는 틀림없이 삼손 브리인이었다. 하지만 세월이 그를 얼마나 늙게 했는지 그가 내 여행 증명서를 적어 내려가는 동안 나는 그의 희끗희끗한 머리칼과 오래도록 면도하지 않은 깊은 주름이 진 얼굴, 구부정한 등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겨우 3, 4년 만에 활기 넘치던 남자가 어떻게 허약한 노인이 될 수 있었는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저를 기억하십니까? 내가 조심스레 물었다. 우린 예전에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럴지도요. 그는 시큰둥하게 대답했다. 이 길은 워낙 오가는 이가 많다 보니. 두냐는 잘 지내고 있습니까?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덧붙였다. 노인은 얼굴을 찌푸렸다. 글쎄, 10만이 아시겠지요. 그가 대답했다. 그러면 결혼한 게 분명하군요. 내가 말했다. 노인은 마치 내 질문을 못 들은 듯 행동하며 조용히 내 여행 증명서를 읽기 시작했다. 나는 질문을 멈추고 차 주전자를 올려달라고 했다. 호기심이 점점 나를 괴롭히기 시작했고 펀치가 역참지기의 입을 열게 해주길 바랐다. 내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노인은 내가 권한 잔을 거절하지 않았다. 럼주가 그의 어두운 표정을 조금 누그러뜨린 듯 했다. 두 번째 잔이 오르자 그는 말수가 많아졌다. 나를 기억해낸 듯 했으며 아니면 기억하는 척을 한 것일 수도 있었다. 그렇게 해서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 이야기는 깊은 인상을 남겼고 오랫동안 잊히지 않았다. 그럼 당신은 우리 두냐를 알고 있었던 겁니까? 그가 말을 시작했다. 그 애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아, 두냐. 참으로 빼어난 아이였지요. 누가 지나가든 모두가 칭찬했지. 나무라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귀부인들은 그 애에게 이것저것 선물을 주곤 했지요. 어떤 이는 손수건을, 또 어떤 이는 귀걸이를 주더이다. 손님 나리들은 일부러 멈춰서곤 했습니다. 겉으로는 점심이나 저녁을 먹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저 그 애를 좀 더 오래 바라보려는 속셈이었지요. 귀하신 분이 아무리 성깔이 있어도 그 아이 앞에만 서면 곧 누그러지고 나하고도 부드럽게 말을 건네곤 했습니다. 믿기실지 모르겠지만요, 나리. 급한 길 가던 관보 특사며 급사들도 그 아이랑은 반시간씩 말을 섞고 가곤 했다니까요. 그 애가 집안일을 다 맡아 했지요. 정리든 요리든 뭐든 빠뜨리는 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늙은이는 말입니다. 날마다 그 애를 보고 또 보고 아무리 봐도 질리지가 않았어요. 내가 우리 두냐를 사랑하지 않았겠습니까? 내 아이를 내가 얼마나 애지중지했는지 그 애만큼은 부족함 없이 살게 해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불행은 피하고 싶다고 피해지는 게 아니지요.
정해진 운명은 결국 피할 수 없는 법이니까요. 이 대목에서 그는 자신이 겪은 슬픔을 나에게 자세히 들려주기 시작했다. 3년 전 겨울, 어느 저녁이었다. 그날 역참지기는 새 장부에 선을 긋고 있었고 그의 딸은 칸막이 안쪽에서 자기 옷을 바느질하고 있었다. 그때 마침 마차 한 대가 멈춰 섰고 체르케스 모자를 쓰고 군용 외투에 몸을 감싼 채 쇼를 두른 여행자가 방으로 들어왔다. 그리고는 당장 말을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마방에 말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이 소식을 들은 여행자는 소리를 높이며 채찍까지 휘둘렀다. 그러나 두니아는 그런 장면에 익숙한 듯 칸막이 뒤에서 뛰어나와 나그네에게 다정하게 물었다. 무엇이라도 드시고 싶지 않으십니까? 두니아의 등장에 여행자의 화는 금세 가라앉았다. 그는 말을 기다리기로 하고 저녁 식사를 주문했다. 젖고 헝클어진 모자를 벗고 쇼를 푼 뒤 외투를 내리자 그는 젊고 날씬한 검은 코수염을 가진 우사르 기병이었다. 그는 역참지기 곁에 자리를 잡고 두냐와 역참지기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저녁 식사가 차려졌다. 그 사이에 말들이 도착했고 역참지기는 그 말들에게 먹이를 주지 말고 곧장 여행자의 마차에 매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돌아와 보니 젊은 남자가 벤치에 거의 기절한 채 누워 있었다. 그는 몸이 좋지 않고 머리가 아파서 더는 갈 수 없는 상태였다. 어쩔 수 없이 역참지기는 자기 침대를 내주었고 병세가 나아지지 않으면 다음날 아침에 S마을에서 약사를 부르기로 했다. 다음날 그 남자의 상태는 더 나빠졌다. 그의 하인은 말을 타고 마을로 약을 구하러 갔다. 두냐는 식초에 적신 수건으로 그의 머리를 감싸주었고 바느질을 들고 그의 침대 곁에 앉았다. 그는 역참지기 앞에서 신음하며 거의 말이 없었지만 커피 2잔을 마셨고 신음소리를 내며 점심 식사를 주문했다. 두냐는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수시로 물을 달라고 했고 두냐는 미리 준비한 레모네이드를 가져다 주었다. 그는 입술을 적시고는 컵을 내놓을 때마다 약한 손으로 두냐의 손을 꼭 잡으며 고마움을 표현했다. 점심시간이 되자 약사가 도착했다. 그는 환자의 맥박을 짚어보고 독일어로 환자와 이야기를 나눈 뒤 러시아어로 이렇게 말했다. 그에게는 휴식이 필요할 뿐이며 이틀 후면 여행을 떠날 수 있을 것입니다. 젊은 남자는 진료비로 25루블을 건넸고 약사를 점심에 초대했다. 약사도 기꺼이 응했고 두 사람은 맛있게 식사하며 한 병의 와인을 마신 뒤 서로 매우 만족한 채로 헤어졌다. 하루가 더 지나자 그는 완전히 회복했다. 그는 매우 명랑했고 두냐와 역참지기와 쉬지 않고 농담을 주고받았다. 노래를 휘파람으로 흥얼거리고 지나가는 이들과 대화하며 우편 기록부에 그들의 여행 기록도 적었다. 그렇게 역참지기에게 사랑받았고 셋째 날 아침 역참지기는 이 다정한 손님과 헤어지는 게 아쉬웠다. 그날은 일요일이었다. 두냐는 예배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우사르 기병에게 마차가 준비되었고 그는 역참지기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머무른 대가와 대접에 후하게 살해했다. 두냐에게도 작별을 고하며 마을 끝에 있는 교회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자청했다. 두냐는 당황한 얼굴로 서 있었다. 왜 겁내는 거니? 아버지가 말했다. 그분은 신사일 뿐 늑대도 아니고
널 잡아먹지도 않을 거야. 교회까지 한번 타봐. 두냐는 마차에 올라 남자의 옆자리에 앉았다. 하인이 마차 뒤에 올라탔고 마부가 휘파람을 불자 말들이 달려나갔다. 불쌍한 역참지기는 어떻게 자기 딸 두냐가 그 기병과 함께 마차를 타도록 허락했는지 자신도 알 수 없었다. 어쩐 일인지 눈이 멀었고 그때 그의 정신이 어땠는지도 알 수 없었다.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그의 가슴은 아파오기 시작했다. 계속 아프고 불안해져서 견딜 수 없었다. 그래서 직접 교회로 향했다. 교회에 다다랐을 때 사람들은 이미 흩어지고 있었지만 두냐는 교회 울타리 안에도 현관에도 없었다. 그는 급히 교회 안으로 들어갔다. 신부님이 제단에서 나오는 중이었고 부제는 촛불을 끄고 있었다. 2명의 노부인이 구석에서 기도하고 있었지만 두냐는 없었다. 불쌍한 아버지는 어렵게 부제에게 물었다. 두냐가 예배에 왔었나요? 부제는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답했다. 역참지기는 정신이 혼미한 채 집으로 돌아갔다. 그에게는 한 가지 희망만 남아있었다. 두냐가 젊고 경솔한 나이 탓에 어쩌면 다음 역까지 마차를 타고 가서 그곳에 사는 대모를 만나러 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다. 괴로운 마음으로 그는 두냐를 태운 마차가 돌아오길 기다렸다. 하지만 마부는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저녁 무렵 마부가 혼자 취한 채 돌아왔다. 그리고 끔찍한 소리를 전했다. 두냐는 그 역에서 그 기병과 함께 더 멀리 떠났습니다. 노인은 자신의 불행을 견디지 못했다. 그는 바로 전날 젊은 사기꾼이 누웠던 그 침대에 눕게 되었다. 이제 그는 모든 상황을 이해하며 그 젊은이가 병이 난 척 했던 것임을 눈치챘다. 가엾은 그는 심한 열병에 시달렸고 에스마을로 옮겨졌다. 그의 자리는 잠시 다른 사람이 대신하게 되었다. 그 기병에게 왔던 바로 그 의사가 역참지기를 치료했다. 의사는 그에게 말했다. 젊은이는 전혀 아프지 않았으며 그때 이미 그 악한 의도를 눈치챘지만 채찍이 두려워 침묵했다는 것이다. 약사가 진실을 말했는지 그저 자신이 앞을 내다보는 사람임을 자랑하고 싶었는지 몰라도 그 말은 병든 노인을 전혀 위로하지 못했다. 겨우 병에서 회복한 그는 에스마을 우체국장에게 2달간 휴가를 청했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딸을 데리러 걸어서 길을 나섰다. 그 기병의 여행 증명서에서 그는 알게 되었다. 민스키 대위가 스몰렌스크에서 베제르부르크로 가고 있다는 것을. 그를 태운 마부가 말하길 가는 길 내내 두냐가 울었다고 했다. 자발적으로 떠나는 듯 했지만 말이다. 설마 역참지기는 생각했다. 길 잃은 내 양을 데려올 수 있을까? 그 생각을 안고 베제르부르크에 도착한 그는 이즈마일롭스키 연대에서 은퇴 하사관이자 오랜 전우의 집에 머물며 딸을 찾아다녔다. 곧 민스키 대위가 베제르부르크에 머물고 드무토프 호텔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노인은 그를 만나기로 결심했다. 이른 아침 그는 대위의 집 문 앞에 섰다. 노인은 자기 신분을 알리며 대위와 만나고 싶다고 청했다. 군복을 입은 하인이 부추를 닦으며 말했다. 주인님은 쉬고 계십니다. 오전 11시 이전에는 누구도 만나지 않으십니다. 노인은 물러났다가 정해진 시간에 다시 돌아왔다. 민스키 대위는 빨간 모자를 쓰고 실내복 차림으로 직접 나와 말했다. 무슨 일로 왔습니까?
노인의 마음은 뜨거워졌고 눈에 눈물이 맺혔다.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했다. 날이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듯이 한 번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민스키는 그를 날카롭게 바라보더니 얼굴이 붉어졌다. 노인의 손을 잡고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다.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수레에서 떨어진 짐은 어쩔 수 없는 법이지만 부디 가엾은 제 딸 두나마는 돌려주십시오. 이미 충분히 즐기셨을 테니 제발 아이의 인생을 더 이상 망치지는 말아주십시오. 젊은 대위는 당황한 기색으로 말했다. 이미 일어난 일은 돌이킬 수 없지요. 당신께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두냐를 버릴 거라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두냐는 지금 행복합니다. 제 명예를 걸고 맹세합니다. 당신이 데려가도 아무 소용 없을 겁니다. 그녀는 저를 사랑하고 이제 예전의 삶에는 익숙하지도 않을 겁니다. 당신도 두냐도 이 일이 없었던 일처럼 지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는 무언가를 노인의 소매에 슬쩍 쑤셔넣고 문을 열었다. 역참지기는 어찌 된 일인지도 모른 채 거리로 나와 있었다. 오랫동안 그는 꼼짝하지 않고 서 있었다. 마침내 소매자락 안쪽에서 종이 뭉치를 발견했다. 그가 그것을 꺼내 펼쳐보니 구겨진 5루블과 10루블짜리 지폐 몇 장이었다. 분노의 눈물이 다시 그의 눈가에 맺혔다. 그는 그 종이 뭉치를 뭉쳐 땅에 내팽개쳤다. 굽으로 집 밖으로는 걸음을 옮겼다. 몇 걸음 가다 멈춰 서서 잠시 생각한 후 다시 돌아왔지만 이미 지폐는 사라지고 없었다. 잘 차려입은 젊은이가 그를 보고 달려와 마부에게 뛰어 올라가 급히 소리쳤다. 가라! 역참지기는 그를 쫓아가지 않았다. 그는 고향역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지만 가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불쌍한 딸 두냐를 보고 싶었다. 그래서 이틀 후 다시 민스키 대위를 찾아갔다. 그러나 군복 차림의 하인은 주인은 아무도 만나지 않는다며 단호히 말하곤 그를 문 앞에서 밀쳐내고 쾅 하고 문을 닫아버렸다. 역참지기는 한참 서 있다가 그냥 발길을 돌렸다. 이날 저녁 그는 모든 슬픔을 겪는 이들을 위한 기도를 마치고 리테이나 거리를 걷고 있었다. 갑자기 머슬렘 마차들이 그 앞을 쌩하고 지나갔고 역참지기는 그중 민스키를 알아보았다. 마차는 3층 집 입구 바로 앞에 멈추었고 민스키는 계단으로 뛰어 올랐다. 역참지기의 머릿속에 희망이 스쳤다. 그는 돌아서서 마부와 나란히 걸으며 물었다. 이 말 누구 겁니까? 혹시 민스키 대위님 거 아니요? 마부가 대답했다. 맞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당신의 주인이 두나 아가씨에게 전해달라며 이 쪽지를 맡겼는데 아가씨가 어디 사는지 잊어버렸소. 바로 여기 2층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늦었네요. 주인님이 직접 아가씨를 만나고 있으니까요. 괜찮소. 역참지기는 형언하기 어려운 심장의 동요와 함께 대답했다. 말해줘서 고맙소. 난 내 할 일을 하겠네. 그리고는 계단을 올라갔다. 문은 잠겨 있었다. 그는 초인종을 눌렀고 그에게는 괴로운 몇 초간의 기다림이 흘렀다. 열쇠가 덜컹거리며 문이 열렸다. 여기 아부도차 삼소노부나가 있나요? 그가 물었다.
계세요. 젊은 하녀가 대답했다. 왜 그녀를 찾으시나요? 역참지기는 대답하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다. 안 돼요. 하녀가 그를 따라가며 소리쳤다. 지금 아부도차 쌈소로분학교는 손님이 계시다고요. 그러나 역참지기는 듣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다. 첫 두 방은 어두웠고 세 번째 방에는 불이 켜져 있었다. 그는 열린 문 앞에 다가가 멈춰 섰다. 훌륭하게 꾸며진 방 안에 민스키가 깊은 생각에 잠겨 앉아 있었다. 두냐는 온갖 최신 유행의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고 마치 영국식 안장 위에 앉은 여성 기수처럼 그의 의자 팔걸이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민스키를 다정하게 바라보며 그의 검은 곱슬머리를 반짝이는 손가락으로 감고 있었다. 가엾은 역참지기. 그는 딸이 이렇게 아름다워 보인 적이 없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그녀에게 눈길을 빼앗겼다. 누구시죠? 두냐가 머리를 들지 않은 채 물었다. 그는 계속 침묵했다. 대답이 없자 두냐가 머리를 들었고 비명을 지르며 카펫 위에 쓰러졌다. 깜짝 놀란 민스키가 달려가 그녀를 일으키려 했으나 문가에 서 있는 역참지기를 보고는 두냐를 내버려 둔 채 그에게 다가갔다. 분노에 떨며 말했다. 무슨 일입니까? 그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왜 도둑처럼 내 뒤를 따라다니는 거죠? 아니면 혹시 나를 찌르려 합니까? 당장 꺼져. 그리고는 거칠게 노인의 옷깃을 잡아 계단 쪽으로 밀어냈다. 노인은 자기 집으로 돌아왔다. 친구는 그에게 민스키 대위를 고발하라고 권유했지만 그는 생각한 끝에 손을 저으며 포기하기로 결심했다. 이틀 후 그는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떠나 자신의 역으로 돌아갔고 다시 본래 맡은 일을 시작했다. 이제 벌써 3년째지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마무리했다. 두냐 없이 살아온 지도 말입니다. 그 애에 대해서는 아무런 소식도 들은 바 없고요.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하나님만 아시겠지요. 세상 일이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두냐가 처음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니죠. 지나가던 방탕한 놈이 꿰어서 데려갔다가 좀 곁에 두고선 금세 내쳐버린 아이들 말입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는 이런 젊고 어리석은 여자들이 많아요. 오늘은 비단 옷에 벨벳으로 단장하고 있다가도 내일은 선술집 불황자들과 함께 길바닥을 쓸고 있으니 말입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두냐도 어쩌면 어딘가에서 그렇게 사라지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나도 모르게 죄를 짓게 돼요. 그 애에게 차라리 무덤이 낫겠다고 바라게 되니 말입니다. 이것은 내 친구, 늙은 역참지기의 이야기였다. 그는 이야기를 하면서 몇 번이나 울음을 터뜨렸고 마치 열심히 발라드를 부르는 테렌티치처럼 자신의 옷자락으로 눈물을 닦아냈다. 그 눈물은 어느 정도는 푸른 술을 5잔이나 마신 덕분이었지만 어쨌든 내 마음을 깊이 울렸다. 그와 헤어진 후에도 나는 늙은 역참지기를 잊지 못했고 가엾은 두나가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다. 얼마 전 어떤 작은 마을을 지나가던 중 내 친구 역참지기가 문득 떠올랐다. 그가 관리하던 역참이 이미 폐지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늙은 역참지기는 살아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지만 아무도 뚜렷한 대답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나는 그 익숙한 곳을
한번 찾아가 보기로 마음먹었다. 마차를 빌려 N 마을로 향했다. 그 일은 가을에 일어났다. 회색 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었고 수확이 끝난 들판 위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나무에서 붉고 노란 잎을 휙휙 떼어갔다. 나는 해가 질 무렵 마을에 도착했고 역참지기 건물에 마차를 멈췄다. 한때 가엾은 두나가 내게 키스해주던 그 현관에서 뚱뚱한 여자가 나왔고 내 질문에 대답하길 늙은 역참지기는 1년 전에 죽었고 그의 집엔 맥주 양조장이 들어섰으며 자신은 그 양조장 주인의 아내라고 했다. 나는 헛된 여행과 허비된 칠루불이 아까웠다. 무슨 일로 죽었나요? 내가 물었다. 술 때문이에요, 나리. 그녀가 대답했다. 무덤은 어디에 있죠? 마을 밖이에요. 돌아가신 그의 아내 곁에 묻혔지요. 그 무덤까지 데려다 줄 수 있을까요? 왜 안 되겠어요? 그리고는 소리쳤다. 얘 방카! 그만 고양이랑 놀고 이 나리 좀 묘지까지 모셔다 드려. 역참지기 무덤이 어딘지 알려드려라.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누더기를 걸친 아이 하나가 달려 나왔다. 붉은 머리카락에 한쪽 다리는 절뚝이는 아이였다. 그 아이는 나를 데리고 마을 밖으로 향했다. 그 사람을 알고 있었니? 가는 길에 내가 물었다. 어찌 몰라요. 저한테 피리 깎는 법도 가르쳐 주셨는걸요? 하느님, 그의 영혼을 돌보시길. 술집에서 나오시면 우리가 졸졸 따라가곤 했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호두 주세요. 그러면 정말로 호두를 나눠주셨죠. 저희들이랑 잘 놀아주셨었는데. 그럼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를 기억하니? 요즘은 통 지나가는 사람도 없어요. 면사무소 관리인이 가끔 들리긴 하는데 그분은 죽은 사람한텐 관심이 없죠. 아, 여름에 어떤 부인 한 분이 오셨던 적이 있어요. 그분이 늙은 역참지기를 찾으시더니 묘지까지 다녀가셨어요. 어떤 부인이었니? 나는 호기심이 생겨 물었다. 아주 예쁜 부인이었어요. 말 6마리가 끄는 마차를 타고 왔고 아이 셋이랑 유모. 그리고 까만 강아지도 데리고 있었어요. 부인한테 역참지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말하자 갑자기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러곤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얘들아 얌전히 있어. 엄마는 묘지에 다녀올게. 제가 모시고 가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부인이 말씀하시길 길은 나도 알아요. 그러고는 저한테 오코페이카 은전 하나를 쥐어줬어요. 참 좋은 분이었어요. 우리는 묘지에 도착했다. 벙퍼짐하게 드러난 벌판 위에 나무 십자가들만 듬성듬성 박혀있을 뿐 울타리도 없고 나무 한 그루 없는 적막하고 황량한 묘지였다. 이토록 쓸쓸한 묘지는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여기가 역참지기 할아버지 묘예요. 소녀는 말하며 모래가 수북히 쌓인 흙무더기 위로 껑충 올라섰다. 그 위엔 작은 검은 십자가 하나가 박혀 있었고 그 중심에는 구리 성상이 박혀 있었다. 그 부인이 정말 여기 왔단 말이니? 나는 물었다. 왔어요. 저는 저기 저쪽에서 지켜봤어요. 부인은 여기에 앉아 한참이나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마을로 가더니 신부님을 불러서 돈을 드리고 다시 떠났어요. 그리고 저한테는 오코페이카 은전 하나를 또 주셨어요. 정말 좋은 분이에요.
나도 그 아이에게 오코페이카 은전 하나를 건넸다. 그리고 그제야 이 여행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들인 칠루불이 전혀 아깝지 않았다. 지금까지 푸시킨의 역참지기였습니다. 여러분의 휴식 시간을 낭독하는 밤이 작은 동행이 되었기를 바랍니다.